아마 이것도 공통 질문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미스 김님 수도권 풍선 효과가 가다가 멈췄는데 조정 지역 묶여서 아직 상승 못한 지역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패닉바잉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번질지 의정부, 일산, 평택, 오산, 시흥 등등 뭐 남양주를 저는 번져나갈 거라고 봐요. 이게 물론 이제는 잠깐 주춤 얼마나 이게 길어지는가에 따라 전체로 다 번지는지 아니면은 일정 부분 번지다 말지 요거는 결정이 나겠지만 왜냐면 지금 이게 공급이 부족한 게 단순히 메인 입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도권이 없는 거예요. 수도권이 서울이 없고 수도권이 공급이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번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어찌됐든 전세 난이 일어나는 곳들은 대부분 서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거나 일자리 근처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부터 먼저 시작이 될 거고요. 거기서 번져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자리 같은 게 살아있어서 그 수요가 죽지 않았는데 앞으로 공급도 없다. 그런 곳들은 좀 떨어지는 2급, 2급, 3급 이런 물건들까지도 다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수도권이 그런 상황입니다. 김포 왜 안 오르냐고 물어봅니다. 김포가 안 올랐으면 신축이 아니란 소리인데, 그쵸? 김포가 안 올랐으면 신축이 아니란 소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급이 많은 곳에서는 구축이 잘 안 오른다니까요. 지금 제가 수도권 전반적으로 없어서 2급, 3급도 오를 거라고 얘기했지만 수도권에서도 공급이 지역적으로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평택도 그래서 제가 신축 아니면 나머지 좀 외곽들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평택도 왜냐면 공급이 아직 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김포도 마찬가지죠. 인천 쪽도 마찬가지죠. 그런 데들에서 구축 애매할 수 있어요. 그쪽에 그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 2급, 3급까지도 오를 여지가 있지만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좀 애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왜 법인 매물 나오고 세금이 9월, 12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떨어진다기보다는 너무 오른 거 조금 정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월, 12월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내년부터 양도세가 오르기 때문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성수기 저희 시작 안 했잖아요. 이사철이 시작되면 가격 반등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눈으로 지켜봤을 때 저라면 파느니 양도세 10% 더 내겠습니다. 법인이라도. 그래서 12월 전에 나올까?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못난이들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애들은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못난이들을 먼저 털고 종부세 부담을 좀 줄인 상태에서 좋은 애들은 얼마나 얘를 갈까 안 갈까 이렇게 좀 지켜보는 상황으로 될 거라고 보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되면 6월 전에 털어야지 종부세가 줄어들죠. 6월 전에 털어야 되기 때문에 6월 전에 좀 물량이 털릴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좋은 지역에서 얼마나 나오냐예요. 지금 법인 투자를 했던 이유 자체가 양도세도 양도세지만 자금이 없어서 대출 레버리지 쓰려고 법인 내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이 몇 개나 될까? 메인 입지에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물음표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1주택까지는 법인이 1주택까지는 종부세가 3%이기 때문에 한 개 정도는 보통 남겨두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6%는 부담스럽지만 3% 정도는 어느 정도 가져가 볼만 해요. 그래서 한 개 정도까지는 남겨두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좋은 게 여러 개 있어야지 한 개 남겨주고 다른 좋은 것들을 팔 거잖아요. 종부세 때문에. 근데 그렇게 좋은 거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법인이 몇 개나 될까? 그래서 좋은 물건이 과연 얼마나 풀릴까? 라는 것들이 사실 저는 좀 물음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좀 여전히 6월 근처에 됐을 때도 좀 빠지는 입지의 물건들이 지금 12월 전에는 완전 빠지는 입지게 나오고 그 다음에 6월 전에는 그거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얘를 좀 길게 가지고 갈게는 좀 애매한데 라는 물건들이 좀 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국가산단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한번 노려보셔도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공식적으로는 국가산단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임대가 원래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괜찮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국가산업단지에 원래 들어갈 수 있는 그 산업 분야가 제조업 분야밖에 안 됐었어요. 제조업 분야밖에 안 돼서 수요층이 얇을 수밖에 없었죠. 싸서 들어가고 싶은데 내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제조업이 아시다시피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국가산단에서도 좀 이렇게 업종을 좀 늘려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업종을 늘리게 되면 그동안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던 데들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공급은 어차피 더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데서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런 데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걱정하는 건 지식산업센터를 지어놨는데 요즘에 지식산업센터가 돈이 되는 걸 몇 년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지었어요. 안 될 만한 입지에도. 엄청 찍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문제예요. 공실만 안 나면 사실 지식산업센터 수익률 괜찮고요. 매도할 때도 뭐 주택같이 이렇게 막 노후하고 이럴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이 시설 정비하고 이러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크게 다운될 리도 없고 그래서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상권과 달리 산당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가 더 힘들어요. 상권보다. 상권은 사실 어느 정도 인기 따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산업단지는 한번 거기가 픽스가 되면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게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벌써 거기서 시너지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공실만 안 나는 지식산업센터면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선별해서 해보시는 건 괜찮다. 근데 아까 상가랑 똑같은 걸로 지금 이미 벌써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로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뭐 1년 전에 보시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좋은 물건 찾기가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 감안을 하시고 진입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분양만 하면 그냥 다 된대요. 네, 완판 맞아. 완판 막 이런 상황인데 옥석을 좀 잘 가려야 임차인 안 들어오면 맞아. 이자가 좀 크잖아요. 네, 맞아요. 레버리지를 크게 당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임차인만 잘 들어오면 사실 지식산업센터 좋죠. 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산 갈매기님 전망이 좋다고 보실까요? 성동구, 금호동, 수산이나 벽산 등 아파트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요, 개인적으로 지금 둔촌에 현대 1차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하시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거기가 성공적으로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둔촌동 쪽에도 리모델링 이슈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현대 1, 2차 기반으로 해서. 근데 거기가 포스코가 아마 시공사로 들어가 있고 지금 포스코가 리모델링 쪽을 전략적으로 시공사를 따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까지 활성화가 못 됐던 게 이제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 하려는 단지에 살던 사람들도 우리 이거에서 그래서 얼마 남지? 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재건축이 빨리 되는 이유도요. 누가 한 명 재건축해서 돈을 얼마 벌었대. 이 얘기가 들리니까 야 우리도 빨리 재건축하자. 나도 돈 벌고 싶어 라고 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리모델링 그런 사례가 많이 없었고 건설사 입장에서 사실 애매한 거예요. 아직까지 건설사 쪽 사례도 많이 없으니까. 근데 포스코가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시공을 땄고 거기서 지금 제가 알기로 그나마 제일 빠른 쪽이 현대 1차로인 걸로 알고 있죠. 둔촌에 있는. 강동구 둔촌 쪽입니다. 거기 현대일자가 제일 빠른 걸로 해서 거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수익이 나는 게 되면 2, 3차가 연속적으로 될 거고 그게 번지면서 리모델링이 저는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앞으로의 도시계획 트렌드는 약간 후손들을 위해서 땅을 남겨놓고 좀 재생하고 자원을 아끼자는 쪽이에요. 그러면은 리모델링의 그 취지에 아예 다 부수지 않기 때문에 더 맞고 그리고 이미 일기 신도시는 용적률을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1대1이나 뭐 그렇게 많이 일반 분양분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기존의 용적률을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한 용적률의 몇 프로를 늘려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일반 분양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도 리모델링이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 정책 쪽에서도 그게 그 결이 맞고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 쪽이 앞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앞으로 괜찮다는 게 2, 3년인지 4, 5년인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길게 봤을 때 괜찮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둔촌 현대 1차가 성공리에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주변이 같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붐업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떠오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성공 샘플이 하나 일단 보여야 예. 뭐 이제 오를 거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장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밀고 나갈 것 같다라는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 잡혀간다니까요, 진짜. 이러기야 지방 비조정 지역에 투자하여 수익이 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러지 마세요. 지역으로 안 말씀드리면 자 아직까지 1억이 안 넘었다는 소리는요. 일단 구축이거나 매력적이지 않은 입지나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공급이 많을 때 많아서 안 오르고요. 적을 때도 얘까지 오려면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좋은 거부터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과연 앞으로 오를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안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투자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걸 과연 누구한테 팔고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지 아 이게 내가 자금이 되고 세금 부담이 적고 하니까 살 수 있을까 사야지라고 하면 사는 건 누구나 해요. 사고 나서 어떻게 파실 거냐. 이런 집들이 팔릴까요? 왜 1억 아직 1억도 못 됐을까요? 왜?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1억도 못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 1급지 주상복합 매수. 그러니까 서울 두 채 팔아가지고 똘똘한 주상복합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주상복합은 좀 어떻게 보세요? 1급지. 주상복합이 몇 년식인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긴 한데 그래도 옛날에 지었던 주상복합들은 사실 매력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막 상가랑 막 오피스랑 이거 섞여 있어가지고 1세대. 엄청 좀 그렇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는 주상복합들은 약간 주상복합 같지 않게 짓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상복합인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주상복합들로 이상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글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롯데월드 타워 뭐 이런 거겠죠. 그런가? 그러면 왜 서울 두 채 저보다 부자신 것 같은데? 아침 뉴스를 봤는데 기재부 차관님께서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에 따라 임대기간 종료가 되면 종부세 때문에 앞으로 물량이 많이 나와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다고 보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호랭이님이랑 녹화 방송할 때도 전세가의 움직이는 로직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급이란 게요. 신축 공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에 물건을 내놔도 그거는 결국 누군가 살던 집을 내놨거나 누군가 전세 살던 집이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하고 있던 집을 시장에 내놨다면 결국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집이 또 필요한 거고요. 어차피. 그리고 이거는 임대사업자 집을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입자가 어디론가 간단 말이에요. 내 집에서 나가더라도 매도가 되는 순간. 그러면 이 내 집을 사는 사람이 실거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 빈집으로 내 세입자가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공급이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공급이 많아지지 않으면요.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아무리 매물을 늘려봤자 결국에는 전세가 없어서 매매로 넘어오던가 왜냐면 다 매물로 내놨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끝나서 매물로 다 내놨어요. 그럼 전세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소리죠. 그럼 전세가 없어서 전세난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죠. 올라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세를 살까 매매를 할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럼 매물이 많아서 가격이 조금 일시적으로 조정됐다 하면은 매물을 이제 매수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먼저 풀리기 때문에 조정이 일부 되겠지만 다시 수요자가 더 많아지면서 결국에 가격은 다시 우상향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절대 공급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내 집에 살던 누군가는 나가서 다른 집이 또 필요하다는 거고 누군가 또 내 집으로 들어온다는 이렇게 일치되는 관념이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많이 없으면 이게 매매 물량이 일시적으로 풀리면 일시적으로 매매 공급이 먼저 풀리기 때문에 조정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수요가 전세를 못 구해서 매매로 넘어오면서 매매가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임대주택 자동 말소에 따라서 뭔가 나오더라도 네.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논리가 틀렸다고 보는 거고 4년 뒤에는 제가 아까 방송 녹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재개발로 인해서 서울 지역에 공급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입주가 있죠. 근데 공급이 많으면서 지금 이 4년 임대차 끝나면서 매물까지 쏟아져. 그러면 이게 교차 충격이 일어나면 심리가 팍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침체로 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 침체로 가면 14년도 15년도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급이 적은데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너무 타격을 두들겨 맞고 주식도 세니까 집안 사고 전세로 머무니까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세가가 임기점에 도달하면 다시 집값을 올리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이게 유의미하다고 보는 거는 원래 얘만 있으면 크게 타격이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마침 공급 그 스케줄도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5년 뒤에 진짜 예상대로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다고 하면 연속으로 겹치잖아요. 그러면 매 장사 없다고 연속적으로 두들겨 맞으면 그쵸.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2024년, 2025년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